준호야, 엄마야, 또 안 봤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한 달째예요. 아들 준호 얼굴을 못 본 지가요. 의사 국가고시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틀어박혀서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받습니다. 새벽 5시 골목 끝 미선 슈퍼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삐그덕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낡은 철문. 이 소리로 시작하는 하루가 벌써 15년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52살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이 가게를 지키며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잠시만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저는 가게 불을 켜고 새벽 배달 온 우유를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우유 20개, 바나나 우유 15개, 초코 우유 10개. 매일 같은 수량이지만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진열하죠. 오래된 것부터 앞으로 놓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신문 묶음을 풀어 갑판대에 정리하고 어제 팔다 남은 빵들은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좁은 가게지만 라면부터 휴지, 세제, 과자, 음료수까지 없는 게 없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우유 하나요. 새벽 운동 나온 박 사장님이 첫 손님이었어요. 어머, 벌써 운동 다녀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에이, 요즘 날이 추워져서 몸이 영 안 움직여. 아줌마는 매일 이 시간에 가게 여는 게 힘들지 않아? 저는 씁쓸히 웃으며 1,000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요. 알람도 필요 없죠.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준호 학비 벌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의대 6년 그 비싼 등록금을 혼자 감당하려니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슬슬 등교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포카칩이랑 콜라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로 보여? 제가 일부러 인상을 찌푸리자 초등학생 녀석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근데 우리 엄마가 미선 슈퍼 사장님은 할머니라고 불러도 안 화낸다고 했는데. 이 녀석, 누구 아들이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녀. 김지훈이요. 근데 이모, 저 오늘 돈 안 가져왔는데. 외상되죠? 저는 낡은 외상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 커버가 닳고 달아 모서리가 해진 이 장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쓰던 거예요. 지훈이. 아, 여기 있네. 지난달에도 3,000원 외상이 있는데 다음 달 용돈 받으면 한꺼번에 갚을게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저는 웃으며 아이 이름 옆에 오늘 날짜와 2,500원을 적었습니다. 이 외상 장부를 넘겨보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갚지 못하고 이사간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 미안해하며 조금씩 갚아가는 이웃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서 직장인이 되어 뭉텅이로 갚고 간 아이들까지. 동네 사람들의 15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미선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맞은편 세탁소 최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에요, 담배 한 갑만. 그나저나 준호는 잘 지내? 이제 의사 되는 거야? 네, 내년이면 의사가 되겠죠. 한 달째 얼굴을 못 봤지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제가 원해서 하는 건지 요즘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야. 우리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백수로 2년을 놀더니 이제야 취직했잖아. 최 사장님이 담뱃값을 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과 샌드위치를 사러 들어왔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아침 시간. 정신없이 계산하고 거스름 돈 내주고 또 물건 채우고 아줌마 김밥 2줄이랑 컵라면 하나요. 네, 김밥은. 어머, 다 떨어졌네요. 컵라면만 되는데. 에이, 그럼 됐어요. 막 나가려는 손님을 붙잡고 얼른 삼각김밥을 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밥 만들 시간도 없이 바쁜 아침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어요.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준호 고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남편 영정 사진 들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준호 이제 곧 의사 된대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잖아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어요. 우리 준호는 꼭 의사 만들어야 해. 사람 살리는 일만큼 고귀한 게 어디 있어? 그 말을 유언처럼 품고 15년을 달려왔는데 정작 준호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줌마, 라면 좀 끓여주세요. 점심시간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라면으로 드릴까요? 네, 3개요. 김치랑 단무지도 좀 많이 주세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 붓고 스프 넣고 파 썰어 넣고 15년 동안 몇만 개의 라면을 끓였을까요? 아줌마 라면 끓이는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집에서 끓이면 이 맛이 안 나. 비법이 있죠. 면발 익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가게 한 구석 낡은 테이블에서 후루룩 라면 먹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준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오후가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좀 한가하네. 네, 이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계란 한 판하고. 아, 두부도 하나. 근데 미선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부쩍 피곤합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저녁 7시 하교하는 학생들로 다시 북적였습니다. 이모, 떡볶이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요. 아줌마 과자 이거랑 이거 그리고 콜라. 정신없이 계산하다 보니 어느새 밤 9시. 슬슬 정리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네요. 계산대 정리를 하다가 다시 외상 장부를 펼쳐봤어요. 강민수, 5년 전 이사, 12,000원. 김영희, 작년 봄 연락 두절, 8,500원. 갚지 못한 외상들. 하지만 저는 이 장부를 버리지 못해요. 이게 단순한 빚 기록이 아니거든요. 배고플 때 라면 하나, 급할 때 휴지 1개. 서로 기대고 살았던 이웃들의 흔적이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공부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그래, 이 한 줄이면 됐어요.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셔터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의 하루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바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이 가게와 함께한 15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선 씨, 이거 봤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끝이래요. 아침부터 맞은편 세탁소 최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흔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재개발 통지서가 왔다고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우유팩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찰방 소리와 함께 하얀 우유가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제 마음속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요. 최 사장님이 건넨 구청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도시환경정 비사업 시행 통보. 검은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6개월 안에 이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30년이에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연 지 30년, 혼자 지킨 지 15년. 그 세월이 단 6개월로 정리되어야 한다니요. 어떡해요, 미선 씨. 나도 세탁소 20년인데 보상금은 쥐꼬리만큼 준대요. 권리금?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최 사장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 된 가게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0년의 이웃이, 30년의 정의, 30년의 삶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거죠. 마치 오래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처럼요. 어머, 미선아. 괜찮아? 동네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매일 아침 두부와 콩나물 사러 오시는 박 할머니와 김 할머니였죠. 할머니, 저희 가게가 재개발 때문에. 알아, 우리도 방금 통지서 받았어. 그래서 걱정되어서 왔지. 박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그동안 고마웠어. 근데 우리 이제 어디서 장을 보니? 대형마트는 너무 멀고 무거운 거 들고 오기도 힘든데. 김할머니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 작은 가게는 단순한 장사수단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들에게는 매일 들러 수다 떠는 사랑방이었고, 아이들에게는 학교 가는 길 간식 사는 추억의 장소였고, 직장인들에게는 바쁜 아침 김밥 사는 든든한 구멍가게였죠. 점심 무렵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한참 만에 들린 아들 목소리.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우리 가게가 재개발 때문에 없어지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라니.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국시 얼마 안 남았다고. 나중에 얘기해. 준호야, 잠깐만. 뚝. 끊어진 전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가게가 뭘까요? 그저 엄마가 일하는 구멍가게. 의대 학비 벌어주는 돈벌이 수단. 제가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지켜온 이 공간의 의미를 준호는 알까요? 아줌마 있어요? 오후에 동네 청년 상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인데 이제 직장인이 됐죠. 상진아. 뭐 필요해? 담배 하나만요. 근데 아줌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지. 저희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시던데. 미선 슈퍼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20년 넘게 단골이었는데. 상진이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줌마, 제가 중학생 때 기억나세요? 용돈 떨어져서 매일 외상으로 빵 사 먹었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고등학생 되고
첫 알바비 타서 다 갚겠다고 뭉텅이로 들고 왔잖아. 그때 아줌마가 그러셨잖아요. 상진아, 돈보다 중요한 게 신용이야. 너는 약속 지킬 줄 아는 멋진 아이야라고.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상진이가 떠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도 뜸한 시간, 저는 홀로 계산대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또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너도 제대로 저녁은 먹었니? 외상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마치 동네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수, 10년 전 외상 5만 원. 암 투병 중 사망. 영수 씨는 말기암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에게 외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결국 못 갚고 가셨지만 저는 그 빚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았던 흔적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 8년 전 외상 3만 원. 요양원 입소. 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왔어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시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죠.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그 3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김태준, 15년 전 외상 3만 원. 태준이. 이 아이는 누구였더라? 15년 전이면 남편 돌아가시던 해인데. 아, 맞다. 그 겨울에 매일 배고프다고 서성이던 소년. 고아원 아이라고 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었는데 장부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미줄이 구석에 매달려 있네요. 3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처럼. 여보, 우리 가게가 없어진대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가게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밤 9시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셔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을까? 6개월, 180일, 4320시간. 시간은 빠르게 흐를 거예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길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걷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그림자.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야. 밥은 먹었니? 보고 싶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그 소리가 마치 재개발까지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아서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끄러운 소리라도 들어야 이 막막함이 조금은 가실 것 같았거든요. 30년 가게, 15년 혼자 지킨 삶의 터전.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셔터를 올릴 텐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 밤하늘. 구름에 가려진 별들처럼 제 희망도 어딘가에 숨어 있기를. 그렇게 믿고 싶은 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이 울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요. 재개발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휴, 비까지 오니 손님도 없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검은 우산을 쓴 정장 차림의 청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구두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잘 나가는 회사원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청년이 가게를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집을 둘러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아주머니, 청년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네,
누구신데요? 청년이 우산을 접으며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2010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15살 때 매일 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2010년 겨울 15살 배고픈 아이. 머릿속에서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겨울, 유난히 추웠던 겨울.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가 넋을 잃고 있을 때. 맞아요. 그때 한 소년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가게 앞에서 안 들어오고 서 있기만 하던 그 아이. 네, 맞아요.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체구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던 소년. 추위에 떨면서도 가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만 물건들을 바라보던 그 아이.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서 따뜻한 컵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빵이랑 우유도 주시면서 돈은 나중에 크면 갚으라고 하셨죠. 외상장부에 제 이름도 적어주시고. 태준이. 김태준. 갑자기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는 급히 계산대 서랍에서 낡은 외상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찾았어요. 김태준. 2010년 12월 15일. 빵, 우유, 라면. 3만 원. 15년 전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라 손글씨가 많이 떨려 있네요. 아주머니, 제가 태준이에요. 이태준입니다. 청년이, 아니 태준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세상에, 정말 태준이구나. 이렇게 크고 멋진 어른이 되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마른 소년이 이렇게 든든한 청년이 되어 돌아오다니.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 같은 기적이었어요. 태준이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으러 왔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안 받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주머니, 꼭 받아주세요. 15년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 태준이가 제 손을 잡고 봉투를 꼭 쥐어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건 단순한 3만 원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온기였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제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태준아, 저 이제 대기업 팀장이 됐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하고 다 아주머니가 그날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이에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 태준이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가 이번에 이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도 시계 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담당자? 네. 운명인지 우연인지 제가 15년 전 도움받았던 이 동네를 이제는 제가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15년 전 제가 도와준 아이가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을 없애야 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니.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잔인한 농담 같았죠. 아주머니, 저도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빠른 철거와 개발을 원하지만
저는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30년 넘은 가게들, 오래된 이웃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곳이라는 걸요. 태준아, 그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보상금이나 이주 대책,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게요. 태준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있잖아, 태준아. 제가 낡은 외상 장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장부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수십, 수백 명의 이웃들 이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갚았고, 어떤 사람은 못 갚고 떠났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원망한 적 없어. 아주머니.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이거든.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 내가 15년 만에 돌아와서 갚아준 것처럼 언젠가는 다 돌고 도는 거야.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게가 없어지는 건 슬프지만 내가 잘 되어서 돌아온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구나. 아주머니, 저 꼭 약속드릴게요. 이 동네 상인분들이 최대한 피해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태준아, 혹시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그럼 컵라면이라도 먹고 가. 15년 전처럼. 제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태준이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때 그 자리, 그때 그 진열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죠. 아주머니, 그때도 이 신라면이었어요.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라면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보며 우리는 15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배고팠던 소년과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여인. 그 둘이 나눈 작은 온기가 15년이 지나 이렇게 큰 인연이 되어 돌아왔네요. 아주머니, 맛있어요. 그때랑 똑같은 맛이에요. 태준이가 후루룩 라면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어쩌면 이 재개발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 온 뒤 맑음, 시련 뒤에 오는 희망. 15년 전심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오늘의 이별도 언젠가는 더 큰 만남이 되겠죠. 태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아주머니. 그날 오후 작은 구멍가게에는 15년의 시간을 넘어선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평소보다 손님이 일찍 끊긴 날이었습니다. 태준이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생각했죠. 15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혹시 준호와 저 사이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요.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어요. 한 달 만에 본 아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수염은 까슬까슬 자라 있고 눈은 훤하니 들어가 있고 볼은 홀쭉해져서 마치 폭풍우를 맞고 온 난파선 같았어요.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 준호는 가게 한구석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때 숙제하다 힘들면 늘 앉던 그 의자.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의자처럼 저는 준호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마치 폭풍 전 고요한 바다처럼 불길한 정적이 가게를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준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 마지막 숨을 쉬는 것처럼. 나 의사 안 할래.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분명 잘못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의사 안 할래. 나 음악하고 싶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희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음악? 음악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 나 정말 음악이 하고 싶어. 의대 다니는 내내 음악만 생각났어. 청진기보다 기타를 잡고 싶고 의학 서적보다 악보를 보고 싶어.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의사 되려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알아, 엄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이 뭐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가게에 얼마나 매여 살았는지 알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내 아빠 기일에도 엄마, 내가 의사 되는 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게 내 아빠 유언이었고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도 힘들었어. 의사는 아빠 꿈이었지. 내 꿈이 아니었어. 그럼 왜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왜 6년이나 다니고 이제 와서? 무서웠어. 엄마 실망시키는 게, 엄마 희생을 배신하는 게.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음악한다고? 의사 코앞에 두고? 엄마, 나 더는 못하겠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수술실에 들어가면 음표가 보이고 환자 보면 멜로디가 들려. 난 의사가 될 그릇이 아니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준호야. 제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준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가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가게를 꾸려갈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았는데 여보 빈 가게에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준호가 우리 아들이 의사 안 한대요. 음악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15년이에요. 15년.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이 맺히고 맺혀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가게 불빛만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제 희망처럼 혼자서만 빛나다가 이제는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계산대 위 외상 장부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이름도 다른 이웃들 이름도 모두가 제게 빚을 갚았거나 갚으려 노력했는데 정작 제 아들은 하하 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극이 극에 달하면 희극이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인가 싶어 급히 확인했지만 스팸 문자였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 행운이라. 저에게 행운이란 게 있기나 한 걸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는데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니?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었는데 1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15년의 세월을 매달고 걷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오늘 제 인생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울음소리.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준호와 다툰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시든 꽃잎 같았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얼굴.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손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오늘따라 더 처량하게 들렸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일상이 이제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죠. 미선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첫 손님으로 온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태준이. 무슨 일이야? 태준이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외상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 봤던 그 낡은 장부요. 그건 왜?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건넸습니다. 태준이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보물지도를 읽듯이 신중하게.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태준이가 가리킨 곳에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여러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민, 최지훈, 김수진, 이영희. 이 아이들 다 저처럼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그런데 내가 언제? 순간 태준이가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에는 남편이 고아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남편?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아저씨께서 생전에 매달 고아원에 오셔서 학용품이랑 과자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씀하셨죠. 공부하다 배고프면 우리 가게로 오렴. 외상이라도 좋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둘 가게로 왔던 거예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계속 도와주신 거고요. 태준이가 다시 봉투에서 여러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성민, 지금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예요. 첫 번째 명함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마른 아이가 의사가 되었다니. 최지우는 검사가 되었고 김수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영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금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명함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마치 기적의 카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베푸신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모든 베풀문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오는 거죠.
태준이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돌고 도는 인연의 수레바퀴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이 아이들이 모두 연락이 닿았어요. 재개발 소식을 듣고 다들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박성민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민이. 맙소사, 정말 성민이었어요. 그 앙상하던 아이가 이렇게 듬직한 의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2011년 겨울, 제가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못 왔었죠? 그때 아주머니가 직접 고아원까지 라면이랑 과자 가져다 주셨잖아요. 성민아, 정말 내가 맞니? 이렇게 훌륭하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아주머니가 성민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져서 꼭 의사가 되렴.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멋진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의사. 제 아들은 의사의 꿈을 포기했는데 제가 도왔던 아이는 의사가 되어 돌아왔어요. 운명이 만든 아이러니한 퍼즐 같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수진이, 영희. 15년 전 배고픔에 허덕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영희가 작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뭐니? 아저씨가 고아원에 남기신 메모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미선 슈퍼 사장 김진수라고 쓰여 있죠.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감동, 그리고 자부심의 눈물이었죠. 아주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미선 슈퍼 사장님 은혜 갚기 프로젝트라고. 아주머니가 도와주신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아주머니가 15년 동안 베푸신 외상의 몇백 배예요.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온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준호 하나만 바라보느라 못 봤지만 제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 재개발되어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성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가게 안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피어난 봄꽃처럼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상장부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인연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들이 이제 거대한 강물이 되어 저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내 꿈을 응원할게. 답장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오늘 저는 배웠으니까요.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걸. 준호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걸 믿으며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별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토요일 오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일주일 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했고 눈빛도 한결 맑아 보였죠. 마치 폭풍우를 지나고 온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김밥 재료를 꺼내면서 앉아. 김밥 만들어줄게. 준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참치김밥. 단무지는 2줄, 계란은 듬뿍, 참치에 마요네즈 많이 넣는 특별 레시피. 15년 동안 수천 개를 만들었지만 오늘처럼 정성스럽게 만든 적은 없었어요. 엄마, 나 먼저 먹어. 배고프잖아. 김밥을 썰어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김밥 정말 오랜만이다. 맛있니?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아주머니, 준비됐어요? 준비? 무슨 준비? 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 동네 잔치 여는 거요. 미선 슈퍼 추억의 파티. 다들 오고 싶어 하셔서 제가 주선했어요. 잔치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70대 임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들어오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미선아, 20년 전 외상 갚으러 왔네. 할아버지, 그때 그 3만 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 병원비 때문에 정신없었지. 자네가 외상으로 쌀이랑 라면 줘서 버틸 수 있었어. 이제야 갚는구먼.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10배였죠. 이건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 이자야, 이자. 마음에 이자까지 쳐서 준 거니까 받아. 이어서 40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은데, 10년 전 신혼부부였던 그들이었어요. 사장님, 저희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월세도 못 내고 쩔쩔맸던. 어머, 정민 씨 부부. 그때 사장님이 외상으로 한 달을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지금은 작은 식당 하나 차렸어요. 이거 그때 갚지 못한 15만 원에 감사의 마음 더해서 봉투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마치 세월의 편지들이 한꺼번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철수야. 문이 벌컥 열리며 30대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강철수예요. 이제 의사 됐어요. 철수. 맞아요. 그 개구쟁이 철수.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과자 외상으로 사 먹던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다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총 87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900만 원 있어요. 철수야, 이건 정말 너무 많아. 아주머니가 주신 건 87만 원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죠.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주머니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준호가 철수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철수와 의사를 포기하려는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왔어요. 이번엔 40대 여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김영희예요. 중학생 때 매일 아침 김밥 외상으로 먹던.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가출하고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던 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아침마다 김밥 싸주시고 때로는 용돈까지 주시고. 영희야,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요. 배고픈 아이들 보면 선생님 생각나서 꼭 도시락 싸줘요. 가게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15년, 10년. 각자 다른 시간의 이야기를 품고 온 사람들. 그들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추억이었고 감사였어요.
태준이가 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미선 슈퍼 30주년 기념. 30주년. 그래요. 벌써 30년이었네요. 남편과 10년, 혼자서 20년. 이 작은 가게에서 보낸 세월이 제 인생의 절반이 넘었어요. 자, 다 같이 건배. 누군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컵에 소주와 콜라, 사이다가 담겼어요. 아이들은 음료수, 어른들은 소주.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죠. 미선 사장님의 30년 헌신에 우리 동네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짠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어요.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 준호입니다. 의대생이에요. 아니, 이제 곧 졸업하죠.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의대는 졸업할게요. 하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의학과 음악을 결합해서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음악 치료사, 의사이면서 음악가인 셈이었죠. 병원에서 인턴하면서 봤어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음악이 그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치료했듯이 저도 음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호야, 엄마, 이제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운이 아니어도 청진기가 아니어도 준호는 여전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단지 도구가 음악일 뿐. 그래, 내 길을 가. 엄마가 응원할게.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맞닿는 포옹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자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늦도록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옛날 이야기, 추억담,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 작은 구멍가게가 이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곧 사라지지만 우리의 인연은 영원할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미선 슈퍼는 영원하다.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미선 슈퍼는 영원하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세월을 축복하듯이.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가게는 사라져도 이곳에서 피어난 사랑과 정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걸. 준호가 기타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흐르는 가게, 웃음이 넘치는 공간.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꿈꿔온 장면이었나 봅니다. 2024년 3월 31일 일요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미선 슈퍼의 마지막 영업일. 30년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죠. 새벽 5시 마지막으로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오늘따라 애잔하게 들렸어요. 마치 늙은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고마웠어.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는 녹슨 셔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모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받아. 박할머니가 김장김치통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치를. 새 가게 열면 반찬하기 바쁠 테니까. 내 60년 손맛이야. 딴 데서는 못 먹는 거라고. 이어서 최 사장님이 막걸리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개업하면 한잔 해야지.
우리 동네 정은 막걸리 한 잔에서 나오는 거야. 사장님, 오전 10시 초등학생 아이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각자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아니, 이모, 이거요. 편지 썼어요. 새가게에서도 외상해 주실 거죠?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미선 이모, 3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이모가 우리 동네 보물이래요. 할머니, 맨날 과자 외상해줘서 감사해요. 나중에 크면 다 갚을게요. 약속? 보물. 제가 보물이라니. 이 낡은 가게와 주름진 제가 누군가에게는 보물이었다니. 점심 무렵 태준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제안? 태준이가 조감도를 펼쳐 보였어요. 새로 지어질 건물의 설계도였죠. 여기 1층에 미선 동네 마트를 만들려고 해요. 현대식 시설이지만 구멍가게의 정은 그대로 살린 공간으로요. 미선 동네 마트? 네. 그리고 운영은 아주머니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난 이제 나이도 있고 아주머니가 아니면 안 돼요. 30년의 노하우와 정을 아는 사람은 아주머니뿐이에요. 태준이가 또 다른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태블릿 PC였어요. 외상장부도 이제 디지털로 관리해요. 하지만 그는 제 낡은 외상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부는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전시할 거예요. 우리 동네의 역사니까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새것과 옛것의 조합. 마치 준호가 의학과 음악을 결합하듯 저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꼭 해주셔야 해요. 이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담배 사러 오던 김씨 아저씨, 20년 동안 두부 사러 오던 이씨, 아줌마 10년 동안 아이스크림 사 먹던 동네 꼬마들까지. 미선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새가게에서도 잘 부탁해요. 우리 동네는 미선 씨가 있어야 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장고, 삐걱거리는 진열대, 녹슨 저울. 30년의 친구들이었죠. 특히 저울은 남편과 함께 처음 샀던 것이었어요. 이제 이 낡은 저울을 내려놓을 시간이구나. 저울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3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트럭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어요. 1톤 트럭을 몰고 온 거였죠. 준호야, 이게. 이사 도우려고 렌트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도울게.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나선 순간이었어요. 어린아이 같던 준호가 어느새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철숙, 영희, 성민, 태준, 그리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모두가 집 나르기를 도우러 온 거였죠. 자, 다 같이 합시다. 미선 씨 혼자 하게 둘 순 없죠. 우리가 다 도울게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냉장고는 젊은 청년들이, 작은 물건들은 아이들이, 그릇들은 아줌마들이 정성스레 포장했죠. 이 의자는 버릴까요? 영희가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니, 그건 준호가 어릴 때 숙제하던 의자야. 가져갈게. 이 시계는요? 남편이 선물한 거야.
그것도 가져가자. 하나하나 추억을 분류하는 시간.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며 저는 30년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준호가 벽에서 액자를 떼어내며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죠. 아빠도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멋지게 해냈는지. 준호야. 그리고 새 가게에서는 제가 자주 도울게요. 음악 치료 공부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텅 빈 가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가득 채워져 있던 공간이 비어 있으니 마치 제 마음 한구석도 비어버린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가 늘 제게 말했잖아요. 봄은 반드시 온다고. 맞아요. 제가 늘 준호에게 했던 말이었죠.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삐그덕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 미선 슈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 새 출발 축하해요. 미선 동네 마트에서 봐요. 우리 동네 엄마 파이팅.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봄밤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트럭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선 슈퍼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마지막으로 반짝였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빛 속에 담겨 있었죠. 엄마, 출발할까요? 그래, 가자.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저울은 내려놓았지만 새 저울을 들어올릴 준비가 되었어요. 무게는 같아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뒤따라오는 차들의 행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30년 동안 제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되었구나. 새 가게로 향하는 길, 준호가 라디오를 켰어요. 우연히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낡은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걸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아침 미선 동네 마트 오늘 그랜드 오픈. 제가 새 가게 앞에 서서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문을 연 새보금자리. 깔끔한 유리문에 반사된 제 얼굴이 낯설면서도 설레 보였어요. 엄마, 축하해.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어제 의대 졸업식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학병원 음악치료 레지던트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우리 아들 정말 의사가 됐구나. 엄마가 원하던 의사는 아니지만 아니야. 내가 꿈꾸던 의사야. 몸이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진짜 의사.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15년의 시간을 녹이는 것 같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현대식 시설과 옛 정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밝은 LED 조명 아래 깔끔한 진열대. 그런데 한쪽 벽면은 특별했어요. 미선 슈퍼 30년의 기억. 벽 한 면이 통째로 추억의 갤러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개업 사진, 준호의 돌잔치를 가게에서 했던 사진, 동네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리고 중앙에는 낡은 외상장부가 유리 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죠. 와, 정말 멋져요. 첫 손님으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신혼부부 같아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희 어제 이사 왔는데요. 동네 마트가 있다고 해서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외상도 되나요? 월급날이 아직 남아서. 그 순간 저는 15년 전 태준이를 봤어요. 30년 전 배고픈 이웃들을 봤죠. 그리고 미소 지으며 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디지털 장부에 기록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더 꺼냈어요. 저는 아직도 손글씨로도 적어요. 오래된 습관이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민이요. 남편은 최현우고요. 저는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외상 장부의 첫 페이지에 지민 씨, 현우 씨,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먼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부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전 10시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태준아, 어서 와. 태준이 뒤로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철수, 영희, 성민. 모두가 축하 화환과 선물을 들고 있었죠. 우와,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정감 있네요. 저 사진들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모습도 있어요. 모두가 벽면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거 나잖아. 2008년에 외상으로 빵 사 먹던. 여기 나도 있다. 우와, 정말 꼬맹이였네. 점심시간 준호가 다시 들렀어요.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게 뭐니? 첫 월급 받아서. 아직 레지던트라 많지는 않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최신형 전자저울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저울.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낡은 저울로 정직하게 장사하셨잖아요. 이제는 새 저울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준 월급 선물. 그것도 저울이라니.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요. 준호가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음악은 마음의 약, 사랑은 영혼의 양식 마이너스 아들 준호가 존경하는 엄마께. 준호야, 엄마가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가게가 정말 좋아졌구나. 그래도 인정은 그대로네. 외상 장부도 있고. 박할머니가 벽에 걸린 옛 장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내 이름도 있지? 1995년에 쌀 외상했던 거. 맞아요, 할머니. 그때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 내가 그때 할머니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저녁 무렵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인데도 때늦은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새로운 봄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계산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야. 때로는 작은 친절이 15년 후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곳. 태준이가 증명했듯이, 철수가 보여줬듯이, 그리고 준호가 깨달았듯이. 엄마, 준호가 퇴근 후 다시 들렀어요. 손에는 기타를 들고 있었죠. 오늘 병원에서 아이들한테 노래 불러줬어요.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아픈 게 나아요라고. 정말? 네.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는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팔고 계셨던 거잖아요. 준호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아픔이 가면 기쁨이 와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 되듯이. 사랑은 돌고 돌아 돌아와요.
가게 안이 따뜻한 멜로디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들었어요. 어떤 이는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함께 흥얼거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15년의 긴 겨울이 끝났다는 걸.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추위에 떨던 그 긴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걸. 미선 동네 마트 파이팅!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외쳤죠. 미선 사장님 파이팅! 저는 모든 분들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30년, 아니, 평생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새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2024년 7월 1일. 새로운 시작. 오늘 깨달았다.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걸.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30년 전 남편과 시작한 작은 가게가 이제는 동네 모두의 가게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행복하다. 겨울 끝, 봄의 시작.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 올까요? 우리 모두의 봄을 응원하며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